자, 오늘은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모든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그랬듯이 저도 그 5, 6월만 해도 삼성전자를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삼성전자를 좋게 봤던 그 첫 번째 이유는 온디바이스 AI 때문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금년 1월에 생성 AI를 그 탑재한 스마트폰 갤러리 S24하고 노트북 갤러리북 4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가전에도 AI를 그 탑재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애플이나 완제품을 만드는 다른 전자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웬만한 회사들이 다 AI를 탑재한 칩을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가트너에서는 전 세계 스마트폰에서 생성 AI 기능이 있는 제품 비중이 2023년 그 1%에서 2025년에는 32%로 증가할 것이고 PC에서는 2023년 10%에서 2025년에는 43%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그 디바이스에 AI가 탑재되면 그 이미 포화 상태인 스마트폰하고 PC 그리고 가전제품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그래서 반도체의 추가 성장 모멘텀을 온 디바이스 AI가 제공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삼성전자를 좋게 봤던 두 번째 이유는 메타라든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그 빅테크를 비롯해서 다양한 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칩을 설계하면 제작을 해야 하는데 TSMC는 이미 풀캐파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삼성전자의 그 HBM3E가 금년 여름까지는 엔비디아의 그 코어를 통과할 것으로 생각했고, 그 이후로는 SK 하이닉스와의 격차는 점점 더 좁혀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HBM 분야에서 작년에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약 1년 정도 뒤처져 있었지만 금년 여름쯤에는 많이 따라와서 그 갭이 1분기 정도로 좁혀지고, 잘하면 내년에는 완전히 따라붙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 제 생각일 뿐 아니라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예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런 예상들이 다 빗나갔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그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건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그 HBM3E가 아직도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에 그 SK 하이닉스는 이미 8단에 이어서 12단 신제품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했고, 마이크론도 12단 제품 개발에 성공해서 샘플을 공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전쟁에서 경쟁사들 대비해서 계속 뒤처지는 느낌인데, 이것이 최근 주가 약세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삼성전자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엔비디아의 그 퀄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인데, 저는 그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문제는 파운드리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냐 하면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째로 삼성은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반도체 회사는 그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설계만 하는 팹리스가 있고요, 제작만 하는 그 파운드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다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 즉 IDM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IDM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IDM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한 모델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설계가 핵심인 AI 반도체에서 어떤 고객이 직접 설계까지 하는 회사에 생선을 맡기겠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만들 당시 그 칩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그 갤럭시가 출시됐는데 아이폰하고 굉장히 유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애플이 맡긴 그 설계 도면이 유출됐다고 생각한 것이고, 이것 때문에 그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 가진 모든 돈을 다 투입해서라도 삼성을 파괴시켜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그 분노하면서 두 회사가 사활을 건 소송전에 돌입했었습니다. 그 후로 애플이 삼성 파운드리를 떠나서 TSMC로 갔고, 그래서 TSMC가 지금의 TSMC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의식해서 그 TSMC는 절대로 완제품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종의 고객사와의 그 신뢰 구축인데요. TSMC는 완제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고객사의 설계 도면을 유출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객사들이 TSMC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IDM이다 보니까 반도체 설계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도면을 맡기는 그 팹리스 입장에서는 좀 찝찝한 것입니다. 이런 점이 삼성 파운드리의 근본적인 문제점이고, 그래서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몇 달 전에 인텔이 그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인텔도 설계와 생산을 모두 하는 IDM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는 다른 팹리스에서는 생산을 잘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를 따로 분사한 후 도면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서 고객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입니다. 최근에 자꾸 삼성전자 파운드리 분사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이렇게 분사를 해서 고객들의 의구심을 불식시켜야만 물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염려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재용 회장은 파운드리 분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장치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입니다.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TSMC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3, 4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욕만 먹어서 그다음부터는 얘기를 잘 안 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이 얘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파운드리는 전형적인 장치 산업입니다. 장치 산업은 일단 1등이 시장에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2등이 1등을 쫓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표에서 고정비가 원가의 80%이고 변동비가 원가의 20%인 산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A와 B의 그 시장 점유율이 각각 50%일 때 제품 한 개를 만드는 원가가 1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이유로 A의 그 시장 점유율이 65%로 올라가고 B의 시장 점유율이 35%로 내려간다면 A의 원가는 81원으로 떨어지고 반대로 B의 원가는 134원으로 올라갑니다. 즉 시장 점유율이 15%씩 변했는데 원가는 B가 A보다 65%가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장치 산업은 이익이 판매량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TSMC의 원가가 삼성전자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 TSMC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정 급한 경우 판매 단가를 낮출 수도 있고 R&D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사용하거나 또는 연구 인력을 대폭 보강해서 기술 격차를 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TSMC가 삼성전자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그 반도체 D램 치킨 게임이 벌어졌을 때 가격을 엄청 낮추고도 삼성전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원인은 시장 점유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 점유율 격차가 커진 상황에서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은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가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경목 서울대 교수는 파운드리 사업만 보면 삼성전자가 TSMC보다 연구 개발 인력은 3분의 1 수준이고 투자 규모도 작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돼야 하는데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삼성 직원들은 TSMC 직원처럼 열심히 일할 상황도 안 되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도 뒤처지고 장비와 인력에 투자하는 규모도 TSMC보다 뒤지는데 우리나라는 52시간 규제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TSMC를 쫓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파운드리가 어떻게든 문제 해결이 돼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자, 훌륭한 경영진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있게 한 가장 큰 요인은 이건희 회장이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삼성그룹 내부에서 반도체에 일찍 눈을 뜬 사람은 이건희 개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에서 반도체를 해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의 그 비전을 혼자서 봤던 겁니다. 그래서 1974년에 이건희 회장은 아버지 그 이병철 회장한테 그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자고 건의를 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아마도 그 반도체 산업의 전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를 감당하기에 삼성이 너무 취약했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삼성그룹의 경영진들도 TV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 형편에 최첨단으로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한국 반도체 인수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 내부에서 반도체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된 이건희 회장은 하는 수 없이 자신의 그
개인 사재를 털어서 한국 반도체 지분 50%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은 삼성그룹이 시작했다기보다는 삼성그룹 경영진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개인이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반도체는 이건희 회장이 혼자 발굴하고 선택한 사업인 것입니다. 그 당시 한국 반도체는 이름만 반도체이지 실제로는 트랜지스터나 겨우 만드는 수준이었고 언제쯤에나 그 제대로 된 직접 회로를 만들지도 알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그 사비를 털어서 일본 반도체 기술자들을 토요일에 몰래 데려와서 우리 기술자한테 기술을 그 밤새워 가르치게 하고 일요일에 돌려보내면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이병철 회장은 1983년 28 도쿄 선언을 통해서 반도체 대규모 투자 발표를 하면서 반도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지만 삼성의 반도체 성공을 믿는 사람은 삼성그룹 내부에서도 없었습니다. 자, 우리 정부도 이러다가 한국 경제 망한다고 삼성 반도체 사업을 도시락 싸들고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6개월 만에 64KDRAM을 미국, 일본에 이어서 세계에서 그 세 번째로 자체 개발에 성공했고 1992년에는 세계 최초로 64KDRAM을 개발해서 DRAM 세계 시장 1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건희 회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1993년에 삼성을 글로벌 1등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양을 포기하고 품질을 추구하는 그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합니다. 자신의 측근이지만 그래도 양을 포기할 수 없다는 그 경영진들을 과감하게 다 쳐내고 자신의 경영 철학을 뒷받침해줄 새로운 인재들을 등용합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명언도 이때 나왔는데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삼성이 글로벌 인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희 회장 집으로는 그 새로 나온 전 세계 전자제품들이 2개씩 배달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희 회장께서는 그 자택 지하 작업실에서 그 제품들을 전부 다 분해해보고 조립해보고 해서 전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삼성의 기술진들도 이건희 회장의 그 해박한 지식을 무시할 수가 없었고요. 이런 전문가적인 지식을 근거로 해서 삼성전자의 그 운명을 결정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첫째는 그 웨이퍼 인치에 대한 과감한 결정이었고, 둘째는 그 3회가 이후 칩 개발 방식을 스택으로 할 것인지 트렌치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여기서 이건희 회장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탁월한 결정을 내렸기에 지금의 삼성전자가 있을 수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기흥 2공장을 건설할 당시 웨이퍼 크기를 5인치로 할 것인지 6인치로 할 것인지를 두고 회사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들 5인치로 갈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건희 회장은 6인치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그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는데 김광호 그 전 부회장은 훗날 이때의 결정을 듣고 임직원들이 다들 뒤로 나자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칩 개발 방식으로 스택 기술을 채택하면서 시장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트렌치 방식은 웨이퍼를 파내고 한 층을 만들고 그 위로 층을 쌓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그 스택 방식은 웨이퍼 위에 아파트와 같이 한 층을 차례로 쌓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스택 방식이 그 신의 한 수였는데 트렌치 방식을 사용했던 회사들은 대부분 다 이군으로 밀려나고 스택 방식을 사용했던 회사들이 반도체 산업을 주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그 삼성전자는 HBM의 수요가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2019년에 HBM 팀을 해체했고 그래서 그 당시 HBM 기술자들이 SK 하이닉스로 많이 이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경영진의 이런 잘못된 판단이 지금 삼성전자의 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만약 지금의 경영진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이라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경영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원래 평범한 회사였는데 이건희 회장 혼자서 끌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건희 회장이 안 계시니까 그냥 평범한 회사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삼성전자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유능한 경영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주식을 매수할 때 바닥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한 후에 매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우선 첫째로는 그 HBM3E가 엔비디아 퀄에 대한 결론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자, 둘째로는 외국인들은 한번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이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매도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가 끝난 다음에 매수를 고민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 일종의 이거 떨어지는 칼날인데 지금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건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도 일단 바닥을 확인한 후에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악재가 해소되고 자,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상태를 벗어난 후에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강하게 상승한 후에 매수를 고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장기적인 상승 측면에서는 자, 삼성전자의 그 경쟁력이 회복되지 않는 한 그 의미 있는 상승은 어렵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AI 분야를 제외하고는 반도체 수요가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자, 물론 자,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매수나 매도 추천은 아니니까 그냥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너무 하락해서 답답한 마음에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